홍인포의 왈왈왈 5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홍인포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방문했는데 10년 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11월 5일은 베트남으로 보면 아주 의미가 각별한 날이었다 이런 건데요. 예? 이날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하는 날인데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0년 만에 처음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예? 2005년 11월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한 이후로 예.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같은 날에 이탈리아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지도자들은 이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원래는 우리는 그 서기장이라 하는데 예. 사실 중국식 표기를 하다 보니까 총서기가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람푸중이라고, 이것도 역시 중국식 표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베트남 표기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혀가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할 수 중국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람푸중 총서기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 우호관계 강화, 그다음에 경제협력 방안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요즘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예? 이걸 둘러싸고 람푸중 총서기하고 뭘 했느냐 하면은 이런 분쟁을 잘 억제 관리하자. 그리고 지역 안정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런 데 의견을 모았고요. 또 두 지도자는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모인데 이 건강하고 예.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같은 날 또 일본 방위상이 베트남을 찾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나가타니 방위상이 11월 5일 또 베트남을 방문했거든요. 예? 그래서 베트남 국방장관과 합의를 했는데 예? 뭘 했느냐? 베트남 중부에 해군기 캄란 해군기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일본 함정이 기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제 물자를 갖다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 해의 작전 반경이 아주 넓어지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베트남 양다리 작전 양다리 작전이죠. 보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엇갈린 행보지 않습니까? 중국하고는 손을 잡고 또 일본하고 또 손을 잡고 예? 그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또 영유권 분쟁이 있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이중포석. 뭐 좀 쉽게 말하면 양다리 전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다리가 가능한 것이 사실 남중국해 둘러싸고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한축으로는 또 일본 그리고 중국이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세력이 맞설수록 베트남은 가운데에서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몸값이 갈수록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베트남이 아시아의 거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은 중국, 일본, 인도가 아니고 베트남이 이제 아시아의 거인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뭐 프랑스와도 싸워 이겼고 중국과도 싸워 이겼고 미국과도 싸워 이겼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과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베트남의 뭐 자부심은 뭐 워낙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여담 같은 얘기인데 월남전 당시에 예. 우리 국군이 뭐 그때 전과를 많이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그 베트민 정규군하고 붙어서 제대로 이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규군은 굉장히 아주 훈련이 다 잘 돼 있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국과 미국이 지금 남중국에서 갈등을 갖다 빚으면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중요성 예. 이게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 방면에서 보면은 베트남은 지금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지금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뭐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인 의미 이런 걸 볼 때 지금 전 세계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남중국해서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면 할수록 베트남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예. 거죠. 예, 그런 말입니다. 예. 또 시진핑 주석 그 베트남 방문이 뭐 시기적으로 아주 좀 공교롭다고 할까요? 곧 있으면 베트남 지도부 교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5일에 사실 11월 5일 이틀간이니까 11월 5일 6일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이요. 예. 이때 마잉주 대만 총통하고 또 11월 7일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안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의 성과 이것이 좀 사실 가려버린 예. 이런 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베트남의 람푸중 공산당 총수기가 지난 4월에 그때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예. 이제 불과 7달 만에 다시 시진핑 주석이 또 베트남을 간다. 예. 사실 국제 외교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나라가 한 해 왔다 갔다 정상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베트남 공산당 12차 전국 대표대회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열립니다. 2011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간 중에 예. 이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총리, 국회주석 이 4대 주요 포스터 다 바뀝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 람푸중 총서기가 이게 베트남 공산당 내의 친중국파거든요. 예. 친중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친중파가 약하다는 겁니다. 아하.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대신에 미국이 지지하는 예. 란진융 총리 예. 여기는 전례 없이 이제 막강하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남중국해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금 베트남의 친미파 세력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간 거는 바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친중파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친미파의 목소리는 그럼 어떤가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까 그 베트남 총석이라고 하시는데 베트남식으로 하면은 공산당 서기정이고 응우엔 뿌쫑 이게 중국어로는 람푸중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예. 예. 근데 베트남 정계에서도 그동안은 사실은 그 미국과 많이 대치 전쟁까지 치렀다가 한 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관계를 많이 개선해왔던 걸 알고 있는데 친중파, 친미파로 이렇게 정계가 나뉘어져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베트남 공산당은 호치민 이후 보면은 이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없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줄곧 이 집단 지도 체제를 갖다가 이루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집단 지도 체제의 지도부가 언제나 성이 응우엔이어서 사실 저희는 기사 쓸 때마다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엔 말고 또 이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뭐냐니까 베트남 지금 정계는 보면 공산당 총서기, 예. 국가주석, 총리, 국회주석 이 4대 정치 핵심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공산당 총서기 람푸중이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베트남 국가주석 이 사람은 중국말로 짱진창이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은 이제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장씨인 거 보니까 아무튼 이분은 이제 명목상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쩡떤상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이 사람 구엔으로 안 나가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총리 란진용 이 사람은 이제 정부 수반이고 예. 그다음 국회주석 이 사람은 왕성슝 예. 이 사람도 이제 구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국회의장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면은 이 4대 핵심 요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경향이 정치 성향이 다 다른데 예. 크게 보면 친중파, 친미파 양대 음.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중 세력은 그 서기장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서기장 그러니까 총서기 람푸중 보면은요, 예. 이 사람이 1944년생입니다. 예. 원래 이제 71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 정계 실권파고 공인된 친중국파 정치인입니다. 예. 소위 친중파는 뭐냐면은 지역이 북방 정치 세력, 아하.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예. 그죠? 이걸 기초로 하고요. 정치 성향 바로 중국 모델을 갖다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앞으로 갈 길은 바로 중국이 걸어간 길을 갖다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예. 친화적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거고요. 세력 기반은 두루두루 있습니다. 당, 정군에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네. 71세라고 하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베트남 공산당 규정을 보면은 당정의 지도자는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냐면 내년 1월 달에 은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생명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베트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미파가 예.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친미파는 주로 세력 기반 지역적으로 보면 사이공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시 일종 남방파인데 예. 거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총리 란진융이라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1949년에 출생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66살인데 예. 한때 유명한 소장파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에서 친미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이 란진융 총리는 원래 군 출신입니다. 어허. 나중에 이제 경제를 관장했는데 예. 지금 베트남 경제계를 한 손에 잡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예. 뭐냐면은 그 베트남 정부의 무수한 관원들이 이 란진융 총리가 배출을 했어요. 그 문화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출신 기반이 군대인데 여기도 이제 적지 않은 지지 세력이 있고 예. 이분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중국의 길이 아니라 미국의 길이 우리의 길이다. 예. 그러면서 베트남 공산당을 해체하자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베트남의 옐친이다. 아하, 그것도 또 뭐 아주 근사한 비유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 그 반중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졌었잖아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 사실 베트남 나름 그래도 공산당이 정권을 꽉 잡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했었는데 그 배후에 이 친미파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란진융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을 반대하고 미국과 가까운 성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작년 5월에 베트남에서 시위대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난입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수준으로 그랬죠. 폭동이 예. 벌어졌죠. 이때는 뭐냐 하면은 중국 해양 석유의 시추선이 남중국 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시추를 하는 걸 두고 예. 그래서 원래 반중국 시위가 이제 원래 베트남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유혈 시위로 번진 예. 건데 바로 이 당시에 반중국 시위를 배후에서 사주한 인물이 란진융 총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친중파 쪽에서는 이 그때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친중파인 그 란푸중 총쓰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중국 공장을 파괴한 거 예. 이거는 바로 반공산당, 반사회주의 폭력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을 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이때 뭐냐면 란진융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예. 그 의견을 유보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예.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은 존 케리 미 국방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이 미국 쪽 인사들하고 긴밀한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면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하고 그다음 존 케리 지금 현 국무장관하고 예.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 그래서 미국이 이분을 갖다 지지하는 것은 베트남 정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중국의 이 공산당 뭐 전당대회 얘기는 몇 번 해주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거기서도 또 이제 지도부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1월에 보면은 베트남 공산당은 이제 제12차 전국 대표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예. 이때 이제 사실은 베트남 당정군 고위 지도부가 다 바뀝니다. 4대 핵심 요직도 물론 다 바뀌지만 예.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리샤플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도부 교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리에서 이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친중파하고 친미파 양대 세력의 권력 투쟁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물 밑에서 뭐 정말 치열하겠네요. 정말 치열하게 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중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방파 그 예. 세력은 당정군에 들어 있는 거고 예. 친미파는 남방파 예. 여기는 경제계하고 군부에 있는데 그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지금 4대 지도부 요직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직 그 지도부가 그러면 전혀 어떻게 좀 틀도 잡히지 않고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차기 지도부가 확정을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란진융 총리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남중국해 그 영유권 분쟁을 두고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예. 또 미국이 또 아시아 태평양 회귀 전략을 해서 또 가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미파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란진융 총리 세력이 이제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예. 또 공교롭게도 이분의 자녀들이 예. 또 이분의 자녀들이 군하고 또 경제계에 또 아주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어허. 방대한 이익 예. 세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베트남 공산당 관례를 보면은 베트남 총서기가 물러나면은 그 후임은 누구냐? 하노이 수도인 하노이 시당서기가 원래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하노이 시당서기는 이런 그 세력 분포에서 별로 좀 힘이 없는 사람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이 하노이 시당서기가 중국말로 판광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순번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힘이 있는 란진중 총리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돼. 당신은 이제 뭐 이단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당신 대신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뭐 그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을 뭐 다 중에 하나를 해보겠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거죠. 아하, 공산당 예. 총서기도 하고 국가주석도 하겠다. 시진핑처럼 어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또 이렇게 중국 모델을 따라하려는.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은 이 현재 베트남 국가주석 보면요. 예. 이분은 보면은 또 베트남 정계에서 보기 드문 중도파 인물입니다. 아하. 예. 여기는 그러니까 친중파도 아니고 친미파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직을 앉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계파 타입의 산물로 이제 국가주석을 맡게 된 건데요. 예. 원래는 뭐냐 하면은 원래 란밍쩌라고 이분이 2006년에 이분이 베트남 국가주석에 당선된 분이 있는데 예. 여기가 친미파의 대부고 아하. 란준융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와 국가주석이 전부 다 친미파가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베트남 정계에 우려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란민저 그 당시 국가주석이 70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하. 물러나고 중도파였던 짱진창이라는 분이 이제 어부지리로 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전체적인 인선이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주요 그 4대 포스트 지도부 인선은 보통 언제쯤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전혀 상의 없이 그 대표 대회를 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기 전에 예.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예. 이 인선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2달 안에 예. 뭔가 이제 가부 간에 누가 이기든 아하. 이 하여튼 그 자리는 있는 거고 누가 차지하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문제는 그 란진중 총리가 총리를 연임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는 게 아니고 지금 총서기도 하고 국가주석까지 하겠다니까 이거 지금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 12차 전체 회의 이거는 굉장히 그 베트남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가늠케 할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다 베트남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의 이 복잡한 정치 상황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라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주 경제 얘기로 가서 베트남 경제 뭐 계속해서 고속 성장해오는 건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 베트남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진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은 특히 이제 자랑할 만한 게 성장률이 높다는 건데요. 예. 2013년에 보면 5.4%고 2014년에 6%. 올해는 지금 6.5%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전 그리고 세계에서. 특히 베트남 경제가 좋은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3%였다가 뭐 10%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데 예. 이게 보면은 5%, 6%, 6.5%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 많다는 거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노동력이 값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서방 사회는 뭐냐면 베트남이 중국의 뒤를 이어가지고 세계 공장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섬유산업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또 베트남은 그 다른 아시아의 이런 의료 생산 기지랑 다르게 좀 자원도 갖고 있고 확실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역시 공산당 일당 체제고 그다음에 또 유교 문화고 그래서 예. 모든 게 안정적이고 또 이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또 손재주가 있어요. 예. 손재주가 있다는 게 아주 좀 상당히 특이한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이번에 타결을 본 TPP 있지 않습니까?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거기 12개 회원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하는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뭐 사실 중국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 지금 베트남이 현재는 경제 규모가 세계 55위인데 TPP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면 10년 안에는 17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와, 세계 17위의 경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베트남 지도부 외교 활동도 그 경제도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경제의 뭐 빠른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 지도자들이 뭐 혜택을 본다. 아니면 외교적으로 이제 더 이제 사실 발언권이 세진다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같은 경우는 외국 방문을 잘 하지 않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국제 무대에서 지금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는 중국을 방문했고요. 예. 7월에는 미국을 방문했고 예. 9월에는 일본을 방문했고. 근데 이제 거의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죠. 거네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완푸중 그 베트남 공산당 총수기를 보면 아주 보기 드문 기회인데 예. 결국 이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축전으로 상대국들이 서로 베트남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또 베트남은 이런 형세를 이용해서 또 예. 철저한 이익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남중국해 때문에 또 그 지정학적 위치가 또 사실 두드러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중국해 주장에 대해서는 뭐 중미 간에 서로 이제 신경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베트남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 갈등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베트남은 기회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세력이 맞부딪히는 바로 그 첨예한 전장이 베트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 좋은 지적. 미국과 중국도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도 각자 베트남에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6월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이틀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트남 총수기도 만났고 국가주석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났는데 정작 친미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총리는 안 만났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거고 그리고 예. 2016년 내년 지도부 교체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갖다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요. 올 하반기 보면은 베트남과 미국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에 그 TPP 협정에도 성공적으로 가입을 했고요, 베트남이. 예. 그다음에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베트남은 지난 10년 가까이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대국 균형 전략을 갖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모든 큰 나라하고 균형을 맞춰서 관계를 이렇게 나가겠다 이건데요. 항상 낀 나라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지. 그래도 예. 사실 베트남은 하는 걸 보면은 예. 굉장히 자존심을 지키면서 예.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와서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처럼 이렇게 막 일부러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예. 이런 인상을 주는데 미국이 베트남을 중시하는 원인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역시 그 중요한 전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예.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거점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베트남이 찾아보니까 인구가 한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측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예. 미국의 경제로부터 예. 수익을 챙기자 이런 예. 것도 있고요. 이런 실리적인 내용. 예.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 남중국에서도 이렇게 예. 충돌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갖다 포위하겠다는 전략. 실제로 그 7월에 방미했을 때 그때도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베트남과 미국이 그렇게 적대했던 나라인데 군사적인 협력도 계속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이후로 1975년까지 예. 베트남의 공산화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전쟁까지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베트남 참 국민들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건데요. 또 이번에 시 주석 방문 계기로 그런데 또 중국이 이 베트남을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그 중국은 역시 돈을 뿌려가지고 예. 그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는 건데. 중국이 돈을 뿌려서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 뭐 조금 싸게 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예. 베트남 인프라 투자에 우리 돈 한 8천억 원을 주기로 예.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아까 남중국해에서도 관련해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도 하고 한 게 바로 그 베트남 내 친중국 세력한테 예. 친중국 세력이 차기 정부에서 좀 더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희망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지금 10년 만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베트남이 예. 이제 중국 지도부가 굳이 베트남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의 입장을 갖다 베트남 가서 강조했다.
예. 그랬다가는 오히려 베트남의 친미파에게 예. 구실만 예. 주는 거고요. 역풍을 맞죠. 역풍을 맞죠. 예. 그래서 친미파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을 이용해 가지고 베트남 내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할 경우에 오히려 반중국 정서가 힘을 얻을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일단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역시 그 최대 관심사는 그럼 차기 당대회인데 친미파가 베트남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란진용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2020년에는 보통 선거를 실시하겠다. 그럼 베트남은 진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친미파가 이기면은 뭐 베트남으로서는 전임이답의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도 해체하겠다. 202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그러면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통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란진육 총리가 뭐냐면 자기는 예. 베트남 공산당을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번 베트남 방문 시기를 잡은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거고요. 그 총석이 예. 친중파 총석이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뭐 위로라기보다는 좀 북돋아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통해서 그 지도부 교체 상황이 어떤지도 이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총리를 만나가지고는 직접 이제 그럼 당신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란진윤 총리 같은 경우도 친미파기는 하지만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굳이 베트남의 국가 이익을 포기하면서 중국에다가 들이대지는 않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11년 연속 베트남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트남 향후 전국이 어떨지 관건은 앞으로 2달 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언가 뭐 중동 뉴스라든가 유럽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려져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얼마 전에 그 미얀마 총선이 실시됐고 또 베트남도 굉장히 변화의 길을 걷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준비하셨나요? 예, 그 조금 옛날 얘기인데요. 그 한국 전쟁 얘기인데 11월 25일이 뭐냐면 1950년 11월 25일에 마오쩌둥 주석의 아들이 마완인인데 이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얘기 삼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 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